안녕하세요. 화학 심화이론 맡게 된 조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마스크를 좀 가리고 있으니까 제 외모가 안 드러나서 다행이고, 지나가다 보면 뭐 그냥 동네 아저씨랑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 그냥 편하게 좀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뭐 수업 이후에도 뭐 하는가 하면 뭐 지나가던 아저씨한테 질문 못 하겠어요, 여러분. 하니까 자기에 해당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편안하게 좀 말을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화학 심화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말이 심화가 붙었다 뿐이지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대신 기본 이론과는 좀 다른 면이 뭐가 있는가 하면 단락단락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기본은 단원면으로 쭉 해서 여러분 아마 물질의 특성편, 그다음에 물질의 변화편까지 해서 저희가 줌달이라고 하는 어떤 책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심화이론은 그거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러분. 대신 옥스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연력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양자역학 쪽을 좀 제외했어요, 여러분. 그게 변리사 코스에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뺀 코스를 보시면 되겠고, 단원별로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단원별이라기보다는 그냥 소 챕터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조그만 중 제목들이 있죠, 그죠? 중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챕터로 저희가 뭐 한 35개 정도 해당하는 이 소 단락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실전적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봐야 될 어떤 화학 파트의 시험이 10문항이라서 예전에 기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10문항 중에 어느 빈도로 각 단원별로 시험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실전적인 어떤 챕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약간 단락단락 돼 있고, 어찌 보면 좀 서머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기본 과정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매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배우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일단 현강에서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어려운 거에 대한 리콜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뭐 그거로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당연히 기본 과정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파트에 해당하는 기본 과정들이 다 있을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챕터를 참조하시면 아마 뭐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이 과정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저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심화 파트라고 되어 있지만 이론편으로 한 3, 4강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강 정도가 아마 좀 진행이 될 거고, 나머지 4강에서 5강 정도는 일단 최근 기출문제 풀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출문제를 아마 다른 과목보다 미리 풀게 되는 건 예전에는 기출문제만 풀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변리사 대비가 됐어요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기출문제 이외로 조금 더 추가로 예상문제가 되었건 기출 파트에 해당하는 어떤 변형 문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그거에 부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일단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느 파트를 더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목표를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을 갖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아마 초겨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11월이나 아마 그쯤 돼서 다시 예상 문제에 해당하는 풀이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하나만 좀 더 드리면, 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뭐 친일 쪽은 아니지만 그분의 쓴 소설에 보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가 라고 하는 소설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읽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초기 작품이라서. 그분도 아마 이렇게 내세우고 싶지 않은 작품일 거죠. 워낙 많은 작품이 있지만 노벨상 후보도 갔었고, 거기 보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배가 가다가 난파돼요, 여러분. 조난당한 거죠. 조난당했을 때 두 남녀가 만나게 돼요. 해상에서, 태평양에서 남성, 여성이. 두 분의 선택이 달라요. 남성의 선택은 그냥 이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다시 누가 구조하러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둥둥 떠다니는 맥주나 마시면서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과, 여성의 생각은 그게 무슨 무책임한 얘기냐. 나는 열심히 수영을 해서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한번 딴 걸 찾아보겠다. 의견이 달랐던 거죠. 헤어져요. 헤어져서 남성은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여성은 2박인가 1박 2일인가 여러분 헤엄을 쳐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결국은 무인도에 도달을 합니다. 무인도에 도달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뭐 하나 구조가 돼요. 그리고 거의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뭐 정확하게 그 책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딴 곳을 여행하다가 높은 고산지대였던 걸 기억하는데, 지나가다 어느 카페에 들렀을 때 그 남성을 만나요. 심정이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이 그 남성한테 고백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1박 2일 동안 수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 당신에 대해서? 남성이 물어보죠. 무슨 생각입니까? 당신이 죽길 바랐어. 이 얘기를 해요. 자,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뭔지는 제 포인트는 두 분의 선택이 달랐다는 거죠. 일단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두 분 다 근데 구조는 됐죠. 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입장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두 분 다 어떠한 바라는 일을 뭐 됐을 수 있겠지만 선택은 달랐다는 거죠. 제가 사실 여기에 그냥 뭐 개입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의 선택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뭐를 하는가 하면 열심히 수영을 쳐요. 열심히 헤엄을 치고 열심히 뭐 할까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왜요?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저도 그렇지만 낼 수 있는 일반인도 많지 않습니다. 그 여성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그 여성이 지도가 있었나요? 어떤 타겟점이 있었나요? 없었던 거죠. 그냥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열심히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1년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이 진짜 수영 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보다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남성의 선택이 옳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가고자 하는 곳이 있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강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 강의 짧게는 8강 정도밖에 안 되는 강좌지만 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얻어야 될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막연한 노력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3강 정도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꼭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케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묻든지 아니면 그거에 해당하는 기본 과정을 다시 보든지 해서 뭐 할까? 내가 발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나머지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챕터의 어느 부분이 모자른가를 캐내는 거지 거기에 점수에만 너무 휩싸이지 않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초기 점수 잘 나올 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가? 반복 숙단도가 중요한 거지 라고 하는 거라서 네, 각설하겠고 저희 첫 단락부터 한번 나가볼까요? 화학은 입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입자에 해당하는 어떤 크기에 해당하는 분야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분자의 크기죠. 분자의 크기. 분자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 저희가 밀도를 통해서 한번 구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좀만 당길게요. 당겨도 될까요? 네. 그래서 밀도를 구하는 식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가 돼요? 부피분의 질량이 돼요, 여러분. 부피분의 질량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피분의 질량이 좀 다르죠. 뭐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부피 옆에 하첨자가 들어있는 것들은 바로 뭘 뜻한다? 얘는 몰 부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몰 부피? 1몰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어느 숫자가 지나갈 수도 있어야 해요. 얼마? 그렇죠. 뭐 22.4가 되었건 또는 한 24.5가 되었건 22.4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STP 상태에서의 기체 분자의 1몰 부피가 될 것이며 24나 25는 상온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보통. 25도씨 정도에 해당하는 1몰 부피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M은 누가 되나요? 분자량이죠. 자, 분자량에 해당하는 표현을 제가 아마 기본 뜻도 아니겠지만 이 표현보다는 그냥 이 표현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죠? 몰 질량입니다. 뭐 그러면 그대로 누가 되나 여러분?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죠. 1몰 부피에 대한 1몰 질량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분자의 크기 항목이라서 몰 부피만 한번 옮길 거예요, 여러분. 1몰 부피만 옮깁시다. 몰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 될 거고 이 두 개를 알면 우리는 분자의 부피를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얼음을 생각할게요, 여러분. 얼음의 몰 부피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구해볼게요. 얼음의 몰 질량, 물의 분자량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몰 질량은 단위가 있어요. 몰 질량은 차원이 있어요. 분자량은 차원이 없어서 사실 이퀄로 볼 수는 없지만 숫자는 같아요. 라고 해서 18이죠, 18. 그램 퍼 몰까지 쓰게 되면 차원이 드러났고 자, 얘에 해당하는 밀도가 얼마가 돼요? 얘에 대한 밀도는 물보다 살짝 작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물의 밀도가 1입니다.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좀 작아서 0.9. 얼음이 물 위에 뜨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본 결과 여러분 누가 되나 여러분? 그램 약분되고 세제곱 센티미터와 몰이 바뀌겠죠.
네, 20세제곱센티미터 퍼 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가 되나요, 여러분? 얼음의 몰 부피가 돼요. 얼음의 1몰 부피는 약 20세제곱센티미터 가까이 됩니다. 뭐 분자량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겠죠. 자, 그렇다면 이 수증기에 해당하는 몰 부피는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면 수증기의 몰 부피는 여러분 약 1몰에 24.6리터가 돼요.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온에서의 어떤 1몰 부피를 비교하는 거죠. 고체와 기체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한번 감잡을 수 있겠고요. 자, 요게 1몰에 대한 부피였죠, 여러분. 1몰 부피. 자, 1몰 부피를 한 개의 부피로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물. 수증기가 아니라 얘 얘기하는 거, 여러분. 수증기가 아니라 얼음. 수증기는 분자와 분자 사이가 너무 이격돼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의 부피를 얘기하는데 적당하지 않아요. 대신 얼음은 여러분 분자와 분자가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얘를 전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퍼몰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퍼몰. 퍼몰을 뗄 수 있는 방법이 누가 될까? 네, 여기다가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냥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가 얼마가 되나요? 1몰이 되겠죠. 자, 지금 퍼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정도에 해당하는 개수로 얘를 나눠주면 네, 그러면 그대로 요 비율들에서 어떤가?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에 대한 게 바로 어떤가? 수증기 하나에 해당하는 부피예요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요 부피를 여러분 구로 봐도 좋고 또는 누구로? 육면체로 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육면체로 봐도. 그러면 한 분자의 지름도 구할 수 있겠죠. 뭐 세제곱근을 씌워서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서 제가 제시하는 건 이거를 뭐 꼭 구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사이즈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겠죠. 얼마가 돼요? 네, 이거 3.2 뭐라고 할 수 있죠? 3.2 옹스트롬이라고 합니다. 그죠? 옹스트롬.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를 우리는 옹스트롬에 해당하는 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즉, 누구랑 똑같아서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죠.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뭐 전 세계 표준 단위는 아니지만 미국식 단위로 옹스트롬 많이 씁니다. 옹스트롬 스케일이 바로 원자나 분자의 스케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써야 될 단위로 얘를 몇 나노미터로 바꿀 수 있죠. 자, 나노미터는 뭐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9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9승이 돼야 되니까 이쪽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0.32. 0.32 나노미터 될 수도 있고, 화학에서 또 잘 쓰는 단위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자, 얘를 이번에는 누구로 바꿀 수도 있겠다? 320으로 바꿀 수도 있죠. 누구? 그렇죠. 요 세 개 정도 단위는 알아두길 바라요, 여러분. 화학에서 요 세 개가 가장 화학 스케일에 가까운 단위가 될 거예요. 자,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9승, 또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12승. 그지? 자, 요 계열보다 커지면 우리는 생명과학 쪽으로 갈 거고요. 그죠? 마이크로미터니까 생명과학 쪽으로 갈 거고, 요 스케일보다 작아지면 핵물리학으로 갑니다. 핵물리학. 더 작아지면. 그죠? 라고 하기 때문에 화학적 스케일이 아마 요 세 개의 단위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라고 하는 거로 한번 서두를 할게요. 자, 화학적 스케일에 대한 거로 한번 저희가 선문을 열었고요. 화학은 여러분 사실 어떤 변화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화학 양적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화학 양적 관계가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고등부 쪽에 양적 관계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변리사 코스에서는 여러분 뭐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어려운 코스가 오히려 안 나오고요. 제반적인 코스 내에서 여러분 일반적인 어떤 화학 양론이 나오는 편이라서 자, 한계 반응물하고 그 다음에 수증률에 해당하는 요거로 화학 양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밑에 예를 들어서 실버 나이트레이트, 질산은과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염화 나트륨 넣어주면 염화은하고 질산 나트륨이 되는 앙금 생성 반응이 돼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얘네들의 개수가 다 1이거든요. 1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과연 1몰씩 넣어줄 것인가. 여러분들 만약에 요 앙금 생성 반응을 할 때 1몰씩 넣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 분명히 뭐 할까, 여러분? 이쪽에 해당하는 양을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더 적은 양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적은 양. 왜? 이게 뭐 하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하죠. 비싸죠.
하지만 여러분 소금은 뭐하나? 상당히 싼 시약이에요. 그지? 두 개에 대한 시약이 있을 때 얘들 1대1로 집어넣어서 여기에 어떤 수증기를 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질산은은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극소량을 쓸 거고 싹 다 반응하길 바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할까? 염화나트륨은 굉장히 많은 양을 넣어주는 거죠. 염화나트륨을 듬뿍듬뿍 집어넣어서 뭐 하는가 하면 앙금 생성 반응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일반적으로 반응하겠지만 반응에 해당하는 개수비가 그대로 누구하고 똑같아져요. 화학 반응에 해당하는 개수비는 그 양비하고 똑같습니다. 자, 양. 예전에는 몰수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여러분. 몰비가 되겠죠. 개수비는 양비와 똑같고, 그리고 요게 그대로 누가 되나요, 여러분? 분자수비 또는 화합물 수비하고 똑같아요. 또는 분자수비가 되겠고, 하나 더 가면 누구라고도 얘기하죠? 얘의 부피비하고도 똑같다라고 해요. 물론 이 중에 하나는 괄호를 써야겠죠, 여러분? 왜? 언제만 가능해요? 네, 기체일 때만 가능하죠. 기체일 때에 해당하는 부피비하고도 똑같아요 라고 하는 게 화학 용어는 뭐 가장 기본적인 룰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질소하고 세 개의 수소가 반응하는데 두 개의 암모니아가 나오는 유명한 반응이 있다면, 자, 그리고 만약에 얘를 우리는 얼마 넣었니? 예를 들어서 뭐 2몰 준비했고요. 2몰.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를 갖다 우리는 만약에 얼마 준비했니? 5몰 준비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자, 이 정도 돼 있으면 여러분 이 두 개 가지고서 우리 한계 반응물을 구할 수 있겠죠. 사실 숫자가 여러분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겠지만 한계 반응물을 찾는 가장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와 있는 양을 몰수를 누구로 나누는 거예요? 개수로 나누는 거죠. 자, 질소에 해당하는 개수가 얼마야, 여러분? 1이 됩니다. 1. 질소는 1몰씩 반응할 거예요. 하면 수소는 몇 몰씩 반응해요? 3몰씩 반응할 거예요. 아, 이와 같이 뭐 하는가 하면 개수분의 양을 해주면 돼요. 개수분의 몰수를 해줘서 두 개의 값 중에 누가 더 큰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값 중에서 왼쪽 값이 더 크겠죠? 1분의 2, 3분의 5. 자, 그럴 때 우리는 왼쪽 값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그래요, 과량이라고 합니다. 아, 얘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 화학 양론에서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편 오른쪽에 해당하는 양을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정량이라고 합니다. 정량. 그래서 이를 갖다 우리는 exact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 똑같아요. 누구라고 돼요?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의 그 화학 반응을 주도하는 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질소는 뭐였어요, 여러분? 과하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남을 것이며, 수소가 여기서의 생성물을 결정하는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리미팅 에이전트 또는 리미팅 리에이전트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누구를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 한계 반응물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비율만큼 얘가 생성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생성된 암모니아는 얼마가 생깁니까? 라고 한다면 누구를 구해줘야 돼요, 여러분? 암모니아는 3분의 5몰에 대해서, 요 3분의 5몰에 대해서 얼만큼 생성될 것이다? 개수비만큼 생성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얘의 3분의 2만큼 생성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결국 생성된 암모니아가 몇 몰이에요? 9분의 10몰이 생성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한계 반응을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했어요. 누구요? 개수분의 현재 양이 됩니다. 개수분의 몰수를 해서 두 개의 양을 갖다 비교해 주면 돼요. 물론 여기는 뭐 사실 너무 딱 드러나 있죠, 여러분. 그죠? 표면적으로 1대 3이고 2대 5면 누가 봐도 어떤가? 이쪽에 다 쓰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실질적인 문항을 좀 하나 좀 볼까요? 황산은 다음 반응식에 의해 만들어져요. 황산 우리가 뭐 사실 뭐 큰 관심은 없겠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성되는 산 중에 하나예요. 뭐 거의 산의
엄막격에 해당할 거고요. 황산에서 염산도 생성되고 질산도 생성이 돼요. 네. 자, 황산은 SO2라고 하는 이산화황이죠. 이산화황과 산소, 그다음에 물. 화학 반응식을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를 더해주게 되면 황산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자, 문제는 400g의 이산화황, 설퍼 다이옥사이드하고 175g의 산소, 125g의 물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질량으로 나와 있는 거죠. 세 개가 혼합된 다음에 이 중에 한 반응물이 다 소모될 때까지 반응이 진행됐다고 하자. 이 표현은 상당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왜죠? 우리가 지금 이 화학의 앞쪽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양론은 반드시 뭘 가정하고 있어요? 한 개에 해당하는 어떤 반응물이 다 소모되는 걸 이해해요. 한 개 반응물. 하지만 화학의 뒤쪽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는 게 드러나죠. 왜요? 네, 어느 화학 반응도 완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어느 화학 반응도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잘 쓰는 말 평형이 되겠죠. 평형. 평형상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평형상수를 쓰게 되는 반응이 된다면 그때는 이 문항과 달라져야 돼요. 네, 여기서는 지금 100% 정반응이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갔네요. 자, 얼마만큼에 해당하는 얘가 생기겠니? 라고 하는 걸 물어봤어요. 자, 각각 뭐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그렇죠. 얘들에 해당하는 몰수로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이쪽으로 갑시다. 자, 각각에 대한 몰수를 한번 다 바꿔볼게요, 여러분. 누구? 이산화황의 몰수. 얼마나 될까? 현재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나온 것도 6.24g 나와야 돼요. 참고로 전부 지금 제가 이미 구한 건 각각의 화학 식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SO2를 SO2가 얼마죠, 여러분? 175g인데 얘의 1몰 질량으로 나눴겠죠. 혹시 1몰 질량 얼마죠? SO2가 되면 1몰 질량은 네, 그렇죠. 네, 64가 될 거예요, 여러분. 64에 해당하는 어떤 1몰 질량에 해당하는 양이 나올 거예요. 175가 아니라 참 400g이네요. 400g으로 정정할게요. 네. 이 될 거고 400g을 갖다 64로 나눠주게 되면 얘의 몰수가 나오겠죠. 몰수는 6.24가 나온 거죠, 여러분. 요게.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누구의 몰수도 산소에 대한 화학량을 구하면 5.47이 돼요. 이건 뭐 따로 식을 안 적을게요. 산소는 32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수증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물도 나눠지게 되면 6.94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세 개의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다 양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누가 한 개 반응물인가를 구해야겠죠. 자, 여러분 누가 하면 돼요, 여러분? SO2의 개수가 얼마야? SO2의 개수는 2입니다. 그죠? O2의 개수는 얼마죠, 여러분? O2의 개수는 1이고, 그리고 물의 개수는 2가 돼요. 이와 같이 각각의 개수가 다 있기 때문에 개수를 나누어서 이 중에 누구인 값, 그렇죠. 가장 최소인 값을 구하는 거죠. 2분의 6.24, 1분의 5.47, 2분의 6.94. 일단 얘는 탈락이죠. 산소는 과량입니다. 당연히 크죠. 얘네 둘이 비교하면 되는데 이게 더 적네. 당연히 얘가 누가 돼요? 한 개 반응물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개 반응물은 누구? 이산화황이 한 개 반응물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구해진 황산의 몰수는 얼마가 되나요? NH2SO4는 자, 누구하고 같다? NSO2와 똑같습니다. 왜죠? 저쪽에 그 이산화황의 개수와 황산의 개수가 똑같이 2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결정을 한 거죠. 그죠? 얘가 그대로 황산의 양을 결정했습니다. 자, 위에 거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얼마? 3.12몰이 형성이 돼요. 1몰. 자, 그런가 하면 물어본 거는 남아있는 애들도 물어봤죠? 네, 남은 산소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남은 산소는 5.47몰에서 빼줘야겠죠? 네, 5.47몰 빼기. 자, 여기 했던 거 3.12몰을 빼주면 되겠죠? 만큼을 빼줘서 2.35몰이 남습니다. 네,
이번에 또 역시 남은 수증기가 있겠죠. 남은 H2는 얼마예요? 역시 6.94에서 빼줍니다. 수증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2몰이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이 그대로 써서 표현하죠. 6.24몰만큼 썼어요. 그러면 남는 건 0.70몰이 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성된 누구? 황산의 양, 그리고 남은 산소하고 그다음에 수증기에 해당하는 양들도 구할 수 있어요. 자, 구하는 방식은 별거 아니고요. 이와 같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한계 반응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야겠죠. 네, 한계 반응물을 뽑는 방식, 개수와 연관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개수. 네. 이산화황은 6.23을 썼는데 네. 항산은 3.11mm로 나와요. 저희 개수가 같은데. 누구죠? 잠깐, 이산화황은? 이산화황이랑 네. 이산화황이랑 맞아요. 황산이랑 물의 개수가 똑같아요. 이산화황 6.23을 썼으면 황산이 6.23을 나와요. 아, 그러네. 제가 잘못했네, 진짜. 이를 나눠버렸네. 나눈 걸 그냥 쓴 거네, 그죠? 6.23몰이에요. 미안.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맞네. 여기 이제 한계 반응물 구하는 거랑 쓴 거고, 요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맞아요. 6.23몰이네. 네, 그럼 이산화황은 뭐 하는가 하면, 6.23몰 생성돼야 돼. 맞아요. 다 잘못된 거 아니야? 산소는요? 맞네요. 산소 반 빠진 거니까 이거 맞고. 이거 맞네. 요거만 틀렸네. 어휴, 고맙습니다. 제가 계산 실수했네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한계 반응 구할 때만 이 나눠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뭐 하는가 하면 그 월수 그대로 써야 돼요. 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또 화학 반응 내에서 뭐 하는가 하면 누가 다 소모되고 누가 남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때들랑 화학 결합으로 넘어가죠. 자, 화학 결합에서 여러분 사실 세 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결합 양식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누구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뭐 이온 결합이 있고, 그죠? 또 하나 무슨 결합이 있나요? 공유 결합. 나머지 하나에 대한 결합은 금속 결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얘도 들어갈 텐데 이 결합은 따로 주요한 양식이 들어가진 않아요. 배위 결합은 당연히 누구에 포함이 돼요? 공유 결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결합으로 형성되는 결정에는 몇 가지가 있죠? 결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가지. 자, 일단 이온 결합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해당하는 결합이다 했어요, 여러분. 얘는 그냥 양이온과 누가 더해져요? 음이온이 더해지는 결합이죠. 양이온과 음이온에 해당하는 결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공유 결합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해당하는 결합이에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 원자는 당연히 비금속이겠죠. 비금수로 되어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참고로 뭐 금속이 포함되면 이 결합은 이온 결합에 가깝게 되겠죠. 얘는 금속끼리의 결합이 됩니다. 금속 양이온과 누구 사이에 해당하는 결합이다? 자유전자 사이에 해당하는 결합이 돼요. 네,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로 뭐 NaCl 정도를 쓸 거고, 공유 결합에 해당하는 예는 두 가지를 쓰죠, 여러분. 하나는 이산화탄소하고 또 하나는 SiO2를 쓰겠습니다. 금속 결합을 그냥 철 정도 쓸까요? 자, 이 세 개 쓰게 되면 세 개의 얘가 네 개라서 다시 결정들이 나뉘죠. 네 가지 결정. 위쪽 결정이 누가 돼요? 이온 결정.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결정이 분자 결정. 이산화규소에 대한 결정 이름은 다르죠. 원자 결정이 됩니다. 원자 결정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 표현을 쓰기도 해요. 공유 결정이다 말을 쓸 수도 있고, 철은 금속 결정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해서 누구만 서로 달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공유결합에서만 결정이 두 가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시 얘들을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이온 결합은 100% 이온 결정. 공유결합만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으로 나뉘고, 그 다음 금속 결정이 돼요. 그럼 이 결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 뭘까요, 여러분? 요, 이온, 분자, 원자, 금속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게 뭘까?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에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결정의 격자점에 존재해야 돼요. 결정 격자점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온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분자 결정, 원자, 금속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격자를 하나만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 뭐 이런 식의 셀이 하나 존재한다면 이 셀에 과연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차이가 되겠죠. 하나씩 한번 구분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누가 들어가요? 뭐 Na 플러스가 들어가고 그 옆자리엔 Cl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온 결정이 되겠죠. 그죠? 이온 결정. 하지만 분자 결정으로 들어가는 건 여기 다 한번 표현할게요. 누가 돼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CO2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는 분자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이쪽은 이온 결정이 될 거고. 자, CO2, CO2, CO2 이렇게 격자마다 다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이런 결정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런 결정에 만약에 한쪽으로는 누가 들어가고 SI가 들어가고 또 한쪽으로는 O가 들어가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원자 결정이 돼요. 자, 이 안에 그냥 다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 그림 많이 안 그리게 할게요, 여러분. 누구? 빨간색의 결정이 이온 결정이 돼요. 격자에 누가 들어가요? 양이온, 음이온이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얘네들은 꼭지점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채심에 들어갈 수도 있죠. 모서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격자점에 누가 위치하는가에 따라 갈려요. 이온 결정. 자,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은 H2O, CO2, I2 이런 게 들어갈 거고 원자 결정은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원자가. 이 두 개가 다른 거죠, 여러분. SiO, SiO 이런 식으로. 금속 결정은 나의 결정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뭐 직접적인 금속이 들어가면 돼요. 뭐 철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중에서 두 개의 이 결합을 나누는 기준이 되게 애매해서 요거에 대한 걸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나누는 기준은 사실 벌크하게 대충 우린 금속과 비금속, 비금속으로 나누면 뭐 95% 이상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예외가 극단적으로 없는 건 아니죠, 그죠? NH4Cl처럼 비금속밖에 없지만 이온 결합인 것도 있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저희가 한번 구분을 하자면. 자, 이온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원자들이 가깝게 한번 접근을 할 때에 해당하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1 Q2라고 하는 어떠한 식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아마 이 식도 어느 정도 뭐랄까 일반적이겠지만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자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식에 대해 표현할 수도 있을 걸요. 아마 K 누가 되나 여러분? R분의 Q1, Q2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R은 뭐 소문자도 많이 쓰고.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아마 본 적이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R 제곱이 돼버리면 R 제곱. 그때는 쿨롱 인력이 됩니다, 여러분. 쿨롱에 해당하는 힘을 갖다 구하는 식이 될 거고, R 제곱이 아니라 그냥 R에 해당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건 쿨롱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돼요. 여기 요 진공 유전율에 해당하는 입실론 제로에다가 뭐 8.854 곱하기 11에서 다 넣어주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다 구해주면 쿨롱 상수가 되죠. K값.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하는데 뭐 다 필요한 숫자가 아니라서 안 쓸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실제 이 포텐셜 에너지는 두 입자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할 거예요. 자, 화학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식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와요, 여러분. 왜? Q1, Q2에 들어가는 값들이 여러분 다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에 가까운 기본 전하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쪽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그 일반적인 스케일로 바꾸려면 킬로줄 단위로 바꿔주면 되겠죠. 킬로줄 단위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개수가 아니라 몰 단위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1, Q2에다가 누구 곱해요? 10의 3승은 줄을 킬로줄로 바꾸는 거고요.
아보가드로 수를 더 넣어주게 되면 몰당 에너지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거로 바꿀 수 있겠죠. 1몰당 얘네들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는 거로 바꿀 수 있는 양이 나와요. 요거를 우리는 그냥 쿨롱 인력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여러분 EC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EC 표현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자, 한편 이온들이 형성될 때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들을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라고 하죠.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포타슘이 포타슘 이온이 될 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예,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이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우리 이온화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 얘가 양이온 될 때 필요한 대가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플로린이 플로라이드라고 하는 음이온이 될 때 내놓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자 친화도라고 할 거예요. 요 두 개만 가지고는 사실 이온 결합을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죠?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온화 에너지 반드시 흡열인가요? 예, 이온화 에너지는 반드시 흡열입니다. 전자를 내놓는 걸 좋아하는 물질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금속은 일반적으로 이온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나 생략이 된 거죠. 비금속에 비해서 이온화가 잘 되는 거지 전자를 까먹는 게 취미인 물질들은 없어요. 아래쪽은요. 전자 친화도는 항상 발열이 되나요? 전자 친화도는 사실 예외적인 두 족 빼고는 발열이 돼요. 그 두 족이 누구누구죠 혹시? 전자 친화도가 흡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18족이 있고 또 하나는 2족이 있습니다. 18족과 2족 원소들이 뭐 하는가 하면 전자 친화도가 흡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8족이 흡열이 된다는 건 약간 당위성이 있죠, 여러분. 왜? 18족은 자기 자신이 노블 깼으니까 가장 완벽한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 받는 걸 상당히 싫어한다라고 할 수 있고 2족 원소는 왜 플러스가 되죠? 2족이 사실 더 큰 플러스가 돼요. 2족 원소는 NS 오비탈을 다 채운 거죠. NS 오비탈 채우고 그 위로 NP 오비탈 채울 때 포텐셜 에너지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족을 빼고는 전부 다 발열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양이 밑에 써 있죠. 가장 작은 이온화 에너지도 세슘입니다. 세슘이 여러분 사실 세슘보다 더 작은 프랑슘이 되겠지만 프랑슘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1족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세슘이나 프랑슘도 가장 큰 전자 친화도 클로린이죠. 참고로 F의 전자 친화도 값보다 CL이 더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뭐 알고 계셨어야 돼요, 여러분. 2주기 원소보다 3주기의 전자 친화도가 더 커요. 이거는 전기음성도랑 다르죠. 그죠? 왜? 자, 뭐 간단한 주기율표상에서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주기율표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있다면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아요 라고 하고 제시된 게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원소죠, 여러분. 세슘이나 프랑슘을 얘기하겠죠. 왼쪽 아래에 있는 원소가 가장 뭐하기 때문에 금속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고 본 거고, 참고로 이온화 에너지가 전자 친화도하고 이온화 에너지, 일렉트론 어퍼니티,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애하고 서로 비례하나요? 아니면 반비례하나요?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그 다음에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전기 음성도. 이 세 가지는 대략 다 비례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면 전자 친화도도 커지고 그리고 누구도 커져요? 전기 음성도도 커지는 편이에요. 참고로 전기 음성도를 구하게 됐을 때 전기 음성도를 얘네 둘의 평균값으로 구하기도 해요, 여러분. 산술 평균 또는 기압 평균으로 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헷갈린 이유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흔히 뭘 얘기해요? 양이온 되는 척도를 생각하고 전자 친화도는 음이온 되는 척도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양이온 되는 거하고 음이온 되는 경향이 어떻게 비례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좀 더 면밀해져야겠지. 뭐 돼요? 이온화 에너지는 양이온 될 때 흡열되는 에너지가 되죠. 흡열. 양이온 되기 어려운 정도를 표현할 것이며 전자 친화도는 음이온 될 때에 좋아하는 정도가 되죠. 발열되는 정도가 되는 거라서 결국은 이 두 개의 얘기가 거의 같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뭐가? 양이온 되기 힘든 정도와 음이온 되기 좋은 정도는 결국 같은 얘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누가 되죠?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 네, 뭐 여기서 이제 헬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헬륨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커요 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전자 친화도가 가장 큰 원소 누구야? 전자 친화도가 가장 큰 원소는 요 밑에 있는 Cl입니다. 자, 다 오른쪽 위쪽에 위치하지만 똑같진 않다 그랬어요. 자,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누가 돼요? 전기음성 가장 큰 원소는 플로린이 됩니다. 아, 요 팔로파가 다 오른쪽 위쪽에 모여는 있지만 셋이 다 뭐할까? 같은 원소는 아니에요. 뜻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얘기죠. 뭐가 돼요? 헬륨은 그냥 양이온 되기 가장 힘들어요. 왜? 오비탈 작고 1주기 중에서 가장 뭐할까? 유핵전하가 크기 때문에. 플로린은 뭐할까 여러분?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가장 좋아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 뭐만 얘기하는 거야? 전자를 끄는 힘의 척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막상 전자를 받았을 때의 안정성은 오비탈이 충분하게 크지 못한 2주기보다 3주기 원소가 전자 친화도가 더 커요. 이게 다 일반적으로 그런가? 여기에 NO 있고요. 여기에 PS 있습니다. 네, 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누가? NOF가 전기 음성도는 더 크지만 PSCl이 전자 친화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얘들은 다 음연됐을 때 충분한 누구로 오비탈 사이즈로 음전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네 둘만 봐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는 이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왜? 둘이 더하면 흡열이 되니까. 차라리 뭐가 나요? 남남으로 존재하는 게 나은 거죠. 남남으로 존재하는 게 둘이 같이 양이온 음이온 될 때보다 안정해요. 아, 하지만 얘네들은 뭐 하는가 하면 둘이 만나서 뭐 하나 여러분?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정도에 해당하는 아까의 쿨롱 인력이 있었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참고로 위에서 얘기한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 친화도의 차이를, 이온화 에너지 여러분, 제1 이온화 에너지, 일렉트론 어퍼니티, 전자 친화도예요. 빼준 양을 갖다 우리가 델타 E 무한대로 표시해 볼게요. 아, 이러면 중성 원자랑 비교해서 이온 결합이 얼마나 더 안정합니까? 라고 하는 이 델타 ED라고 하는 에너지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요게 쿨롱 인력입니다, 여러분. 요거 그냥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누가 되지? 델타 ED는 누가 되나, 여러분? 델타 EC 마이너스 델타 E 무한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값들을 여러분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요게 지금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가져가길 바라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 자, 첫 번째, 요게 델타 E 무한대에 해당하는 게 뭐야? 누구랑 누구의 차이죠?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도의 차이가 돼요. 아, 뭐가 된다? K 플러스가 되고 F 마이너스가 되는 건 그냥 중성 K하고 F보다 불안정해요. 얘기했죠? 이것만 가지고는 이온 결합 형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떠서 뭐가 좋겠어, 그죠? 하지만 얘네들이 그럼 처음부터 이 상태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포타슘하고 플로린이 만나면 뭐 할까, 여러분? 이렇게 들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요. 만나고 가다가 어느 순간 안정화되기 시작해, 점점점. 그 순서에서 어떤가? 중성으로 쭉 가버리면 얘는 이 정도 안정화됐다가 불안정화돼야 돼요. 자, 중성으로 포타슘하고 플로린이 만날 때는 굉장히 낮은 안정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얘네가 이온이 된 상태로 만나면 얘네들의 결합력은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누구만큼? 이 쿨롱 에너지만큼 확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반발력 때문에 올라가요. 아, 즉 여러분들은 이 빨간 줄로 쭉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순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요 순간에 뭐가 된 거죠? 이온화되고 전자 친화도 된 거죠. 그 순간에 뭐 하나, 여러분? 중성을 따라가기보다 누가 되는 걸 좋아하나? 양이온, 음이온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 단계를 따라가는 거죠. 서로 접근하다가 어느 단계 이상 되면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요 델타 ED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요 사이즈가 델타 ED예요, 여러분. 요만큼. 요 사이즈가 바로 델타 ED가 되고 중성보다 얼마나 안정한가를 얘기하는 거고. 자, 델타 EC는 요 칸이죠. 요 큰. 요게 쿨롱 인력이 될 겁니다. 요게 델타 E 무한대로 제시해서 아, D 값은 요 큰 거에서 얘를 뺀 거하고 똑같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감안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얘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중성으로 만날 때하고 이온으로 만날 때가 다르다는 거죠, 얘들. 그러면 모든 결합이 다 이온 결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해당하는 어떤 퍼센트를 구하는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쌍쌍 모멘트라고 한다는 건 두 전하가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얘네가 느끼는 어떤 극성의 표현을 우리가 쌍극장 모멘트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쌍극장 모멘트 뮤는 Q 곱하기 R이 됩니다. 뮤는 QR. 이라고 해서 여기서 Q는 말 그대로 누가 돼요?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R은 둘 사이에 해당하는 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차원으로 단위로 누굴 쓸 수 있어요? 네, 쿨롱 미터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쿨롱 미터. 전하량 곱하기 거리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죠. 자, 근데 쿨롱 미터는 실제로 누가 많이 쓰는가 하면 물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단위가 되고요. 물리학에서. 쿨롱 미터보다 우리는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자그마한 단위인 디바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왜? 쿨롱미터가 상당히 큰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터도 일단 원자 스케일에 맞지 않고 쿨롱도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얘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인 3.3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미터를 디바이로 씁니다. 요거를 우리는 1 디바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식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 그냥 간단한 스케일로 바꿨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되겠고, 그랬을 때 편리한 점은 물이 얼마나 됩니까? 물의 극성은 1.85 디바이예요. 뭐 이런 거. 소금 NaCl은 뭐 9 디바이예요. 9. 이렇게 비교할 때 굉장히 편한 척도가 되는 거죠. 쿨롱 미터보다 작아서. 그래서 저 디바이 단위가 좀 더 편안하게 잘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식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만 풀 수 있으면 돼요. 두 전하가 만약에 한 0.2082 옹스트롬 떨어져 있을 때에 쌍극장 원투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한다면 뮤 값은 0.2082분의 거리 곱하기 퍼센트 이온성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델타는 이온성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이 단위 전하의 부분 이온성이 돼요. 네, 이온성에 대한 척도까지 곱해주게 되면 이때에 해당하는 어떤 얘들의 쌍극장 원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화학결합들을 갖다 우리가 쭉 한번 누구로 살펴보면 퍼센트 이온성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가 딱 포인트가 되는 거죠. 50%니까. 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누가 되나? 우리는 공유결합으로 봅니다. 딱 0이 돼버리면 그때는 누가 되나, 여러분? 뭐 N2나 O2나 뭐 H2처럼 완벽한 무극성 공유결합이 될 거고, 그 사이에 속하는 요 물질들이 HF까지 전부 극성 공유결합에 해당할 거예요, 여러분. HF 위와 밑에 있는 요 애들이 전부 다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결합들은 전부 다 이온 결합으로 봐야겠죠. 네, 해서 퍼센트에 대한 이온성들이 있지만 HF가 굉장히 높지만 한 43% 정도 높지만 그래도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센 극성으로만 볼 수 있고요. NaCl이나 뭐 KCl 또는 뭐 KF 같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금속과 비금속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이온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저식을 제시가 돼 있다면 사실 변리사 코스에서 저식이 제시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제시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제시돼 있지 않을 때에 해당하는 두 개의 코스를 한번 다 해볼게요. 자, 밑에 무릎을 한번 통해 볼게요. HF의 쌍극장 모멘트는 1.82 디바이예요. 디바이. 결합 길이는 0.917 옹스트롬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퍼센트 이온성으로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걸 질문할 수 있거든요. 퍼센트 이온성. 자, 만약에 누가 제시되어 있다면 저 식, 뮤 값이 제시되어 있는 저 식이 있다면 얼마였죠? 뮤 값에 다른 건 0.2082분의 R 델타가 되겠죠? 델타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델타 값. 자, 이게 변리사 코스에 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델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네, 델타에 해당하는 값은 R분의 0.2082 뮤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이 스케일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0.2082. 그 다음 뮤 값이 얼마예요? 쌍쌍 모멘트니까
1.82 디바이가 돼요. 1.82 디바이. 결합 길이는 0.917이 되는 거죠. 0.917. 그래서 하나는 디바이 단위가 들어갔고 또 하나는 옹스트롬 단위가 들어가서 화학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스케일들이 들어간 거죠. 네, 요 값 다 구해주면 0.41 나옵니다. 아, 저 그래프에서 저 HF가 차지하는 곳이 한 0.41쯤 되는 거죠. 퍼센트로 따지자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1%. 네, HF의 퍼센트 이온성이 41% 가까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얘기했다시피 시험에 이렇게 제시돼서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 그러면 다음 그냥 저 식으로 나왔을 때의 또 다른 풀이법은 바꾸는 거죠. 첫 번째 1.82 디바이라고 그랬나요? 예, 1.82 디바이를 누구로 바꿔요? 쿨롱미터로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자, 단위 인자 씁시다. 자, 아래쪽이 디바이가 될 거고 위쪽이 쿨롱미터가 돼야 돼요. 예, 1 디바이가 얼마라 했죠, 저기? 3.3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미터하고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예, 쿨롱미터에 달하는 단위로 얘를 갖다 바꾸어서 표현하면 얘는 6.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1.82 디바이가 나올 수 있고 또는 뭐 하나 요 단위 인자도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1 디바이가 몇 쿨롱미터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제시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얘네가 100% 이온성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위쪽은 실제에 해당하는 얘의 쌍쌍 원투가 나온 거고 100% 이온성이에요 라고 한다면 뮤 값은 누가 돼요, 여러분? QR이 될 거고 Q 값도 그냥 단위 전화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E 값 쓸 거예요, 여러분. E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요것도 숫자로 아마 제시는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가 될 것이다? 얘네들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 될 거고요. 자,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0.917 옹스트롬이었죠. 옹스트롬이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자, 이거는 위쪽 결합은 실제에 해당하는 어떤 쌍쌍 원투가 되는 거고 아래쪽 결합은 100% 이온성으로 강요했을 때예요. 얼마 나오니? 1.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 쿨롱미터가 나와요. 아, 뭐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나온 값하고 여기서 나온 값. 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여기에서의 단위 인자는 다 주어진다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그래도 얼마를 외워두면 좋겠지만 얘를 외우긴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 요거는 주어질 거예요. 1 디바이는 요 정도의 쿨롱미터예요 라고 하는 게 주어질 거고 또는 아예 시험에 1.82 디바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쿨롱미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도 기본 전압값도 아마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본 전압값. 물론 물리에서 그렇고 화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누가 돼요, 여러분? 전자나 양성자의 전하량이죠. 에 해당하는 기본 전압값. 네, 두 개의 비율입니다. 두 개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를 누구로 보면 돼요? 얘를 100%로 보고 얘가 얼마인가 계산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네모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되나? 100%라면 여기 똑같은구나. 숫자를 하나 더 쓰자. 1.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이 100%인 거죠. 그러면 위에 해당하는 값은 6.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값을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이 식이 직접으로 주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이 식보다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실제 코스에서는 훨씬 더 간단한 문자형이라든가 딱딱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답들이 제시가 돼 있겠지만 같아요. 그때 해당하는 x값도 41%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얘들 지금 누구를 구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디바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디바이를 쿨롱미터로 바꾸는 과정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게
실제에 해당하는 쌍화점 원소가 되는 거고, 자, 기본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100% 이온성이면 뮤는 QR이기 때문에 그때에 들어가는 Q 값이 어떻게 돼요? 실제 완벽한 이온, 이온들 나트륨 이온이 됐건 또는 염화 이온이 됐건 양전화, 음전화의 기본 전화가 될 거예요. 로 구한 값을 100%로 해서 비교합니다. 네, 두 개 값에 해당하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퍼센트 이온성을 갖다 구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사실 우리는 저 과정 말고 더 편안하게 누구를 나눌 수 있어요? 네, 각 결합을 나누는 기준이 있긴 있죠. 누가 더 편안하게 많이 쓰이죠? 전기 음성도의 차이죠. 전기 음성도의 차가, 자, 얼마인가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이 훨씬 더 뭐랄까 보편적이고 편하죠. 근데 실제 값이 얼마인가라고 구하라고 한다면 저 계산식을 써야 돼요, 여러분. 0이 되면 이거는 완벽히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하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네가 얼마인가 여러분? 0에서 2 사이가 된다면 0에서 2 사이 2를 조금 더 정밀하게 1.67까지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1.67이 저 그래프에서 50%에 해당합니다. 50%. 네, 전김성도 차이가 1.67 차이 날 때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 H2 같은 케이스가 똑같겠죠. 2.1, 2.1. 아래쪽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HF가 될 것 같은데 전김성도 차이는 얼마죠? F가 4, H가 2.1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빼주면 얘네들은 1.9가 되기 때문에 1.9 정도에 해당하는 차이가 된다면 1.67이 오히려 정밀한 척하지만 예외가 될 거고 한 2 정도로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극성 공유결합이 될 거고 2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온 결합으로 간주합니다. 네, 대표적인 케이스 NaCl 정도 할 수 있겠죠. CL의 전김성도 얼마죠? CL의 전김성도는 약 3.2입니다. NA의 전김성도는 얼마죠? 리튬 나트륨이니까 0.9. 네,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차이까지 가면 얘는 2보다 더 벌어지겠죠. 네, 요거는 퍼센트 이온성을 갖다 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 오른쪽 과정을 다 구해서 좀 더 편안하게 구할 때 전김성도 차이로 우리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화학결합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모태까지 해본 거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분자 모형 VCPR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좀 끊었다 갑시다.